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접경지대에서 군사적인 대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 유튜버는 정치로만, 경제 유튜버는 경제로만 설명하는데 종합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영상은 아직 안 보여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치 전문가가 아니니 정치 면에서는 부정확한 내용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이 사건이 단순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영토 분쟁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은 1949년 냉전기 시작 무렵에 결성된 미국 팀이죠. 나토와 러시아 간의 세력 싸움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0년 10월 3일 독일이 통일되었죠. 독일 통일 이후에 대해서 미국의 국무장관인 제임스 베이커와 소련의 대통령 고르바초프가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베이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고르바초프 당신은 첫 번째, 나토가 개입하지 않는, 그러니까 미군 없이 절대적으로 독립통일된 독일. 두 번째, 나토가 주둔하지만 나토의 법률이나 군대가 현재 경계의 동쪽으로 퍼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 통일된 독일. 둘 중 무엇을 선호하시겠습니까? 고르바초프는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질문을 리더십 수준, 그러니까 대통령, 장관급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나토의 영역 확대가 용인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에 베이커는 동의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네, 여기서는 미국 국무장관 제임스 베이커가 나토의 영역 확대가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를 했죠. 용인되지 않는 거는 알겠지만 할 수는 있는 거죠. 이때 영역 확장 안 한다고는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토가 소련 붕괴 이후에 영역을 쭉쭉 넓혀갑니다. 최근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려고 하고 있죠. 이제 이쪽 국가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기가 폴란드, 헝가리, 그리고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터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여기에 있고요. 네, 나토가 이러면은 상남자 푸틴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많이 나죠. 어쨌든 러시아는 나토 확장에 분노할 명분은 있는 겁니다. 용인되지 않는 행동이란 걸 알면서도 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푸틴은 무작정 무력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어느 국가도 전쟁을 바라진 않습니다. 상호 확증 파괴라는 단어가 정말 유명하죠. 이 사파에 들어있는 그 미사일에 쓰여있는 영어는 쓰일 일 없음, 왜냐하면 적들이 보복할 거기 때문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제 반대측 미사일도 똑같이 적혀있죠. 그래서 이 사파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화살로 전쟁하는 이 상황을 그린 사파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한 대 맞으면 심리가 어떻죠? 맞은 대로 똑같이 돌려주는 게 아니고 더 세게 받아치는 게 사람 심리죠. 결국 전쟁을 시작하면 무기의 수위가 핵무기의 수위로 차츰차츰 올라가니까 아예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끼리는 전쟁 시작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푸틴이 섣불리 무력을 이용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어쨌든 간에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득실을 따져봐야 합니다. 전쟁으로 얻는 게 더 많아야 전쟁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는 과정에서의 전쟁이라는 선택지는 나토 입장에서는 별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오면 각종 군수 장비들을 전진 배치해서 좋겠죠. 러시아 본토를 때리기 위해서 이제 500km짜리 사정거리 미사일을 배치를 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제 100km짜리만 설치를 하면 그게 또 경제적인 이득이거든요. 근데 나토 입장에서는 전쟁을 할 생각은 없죠. 왜냐하면 러시아와의 전쟁은 공멸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러시아가 전 세계 절반의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솔직히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에 러시아는 나토의 해군으로부터 흑해를 사수하는 목적으로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를 얻었습니다. 근데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확보하게 되면 이게 별 의미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루마니아가 나토 소속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토에 가까워지기 때문이죠. 이때까지는 우크라이나가 완충 역할을 잘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어쨌든 러시아도 전쟁을 통한 이득은 없습니다. 게다가 크림반도 쪽이야 러시아가 할양받은 데에 이제 역사적인 정당성이 있었습니다. 1953년에 소련의 지도자였던 크루셰프가 선심성으로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 공화국에 넘겨줬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영토를 싹 다 먹을 텐데 그러면서까지 영국, 프랑스, 독일을 위협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일단 전쟁을 통한 이득은 양 진영이 없는 상황이라서 그냥 정치적인 면만 보기에는
그냥 서로 평소처럼 으르렁대는 걸로만 보이죠. 자, 여기까지는 정치 이야기였고요. 이제 그 배후에 있는 경제 이야기를 좀 꺼내보겠습니다. 요점은 러시아가 미국의 전략수에 노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유럽의 각국 정유기업이 자금을 대주면서 작년에 완공시킨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이 지도에 나와 있는 노란 선인 노르트스트림 2인데요. 2012년에 개통한 노르트스트림 1한테 친구가 생긴 셈이죠. 이 파이프라인은 유럽의 천연가스 수요의 4분의 1 정도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가동은 하진 않았지만은 가동 준비는 완료된 상황입니다. 한편 2014년 미국에서 수압 파쇄법과 수평시추법이 경제성을 가지면서 셰일 혁명이 터졌죠. 그러면서 미국 본토의 원유 생산량과 천연가스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천연가스를 수입하던 나라에서 2016년부터는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고, 작년 말부터는 LNG 수출 최대 국가였던 호주, 카타르를 넘어서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이 되었는데요. LNG 수출 가능 물량, 그림 보시면 LNG 엑스포트 캐퍼시티라고 되어 있죠. 이게 LNG 수출 가능 물량인데요.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팔 데가 없어서 남기는 지경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러시아발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서 미국의 LNG가 유럽으로 팔리는 물량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원래는 하루 평균 25억 큐빅피트 정도를 수출했는데 최근에는 60억 큐빅피트를 수출하게 되었죠. 드넓고 인구 많은 아시아에서보다 훨씬 많은 LNG를 유럽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서 이제 왼쪽 위 사진을 보시면 유럽이 어느 국가로부터 LNG를 수입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량은 2019년에 이미 미국이 러시아의 수출 물량을 뛰어넘었습니다. 미국이 갑자기 러시아의 천연가스 사업에 경쟁자로 급부상한 셈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LNG 물량이 더 남아서 더 팔아먹고 싶은데 러시아가 노르트스트림 2를 완공했으니까 이제 본인보다 더 많이 팔아먹을 것으로 이제 훤히 보이는 상황이 이제 눈에 띄는 거죠. 아무래도 미국이 천연가스를 액화시킨 다음에 배에 실어서 유럽으로 보내는 비용보다 러시아가 파이프라인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훨씬 더 싸게 먹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는 단순히 수출에게 타격을 주는 것을 넘어서 유럽의 에너지 패권을 러시아에게 넘겨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미국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바둑에서 양단수라는 걸 아시나요? 저기 빨간색으로 칠해진 수가 흑돌의 마지막 수인데요. 흑돌이 두 백돌 중 하나를 먹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백돌은 두 돌을 모두 살릴 수 있을까요? 없죠. 바로 이 상황을 양단수라고 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이 미국이 첫 번째, 노르트스트림 2에 대한 제한 조치와 두 번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에 양단수를 넣고 있다 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 말, 러시아 너네 노르트스트림 2로 천연가스를 팔아먹고 싶으면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묵인해라. 묵인 안 할 거면 파이프라인 막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다 미국과 독일의 우호관계 때문에 가능한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첫 번째, 우크라이나의 나토군 전진 배치로 경제적인 이득을 보거나 두 번째, 유럽의 에너지 패권을 러시아에게 넘겨주지 않든가 어떻게든 이제 이득을 보는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야, 역시 똑똑하죠 진짜. 역시 패권국입니다. 스타크래프트로 비유하자면 러시아는 상대방이 시즈탱크 자리 잡는 것을 그냥 놔두고 멀티를 먹던가, 시즈탱크 자리 잡는 것을 포기시키고 멀티를 포기하던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수는 러시아가 독일을 외교적으로 회유하는 거죠. 결국 노르트스트림 2는 독일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근데 독일, 러시아 두 국가는 세계 양차 대전을 거치면서 수백만 명의 전사자를 서로에게 내면서 역사적으로는 앙숙 관계에 가깝습니다. 근데 뭐 이런 과거 사실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현대 정치는 과거 감정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현실주의적인 정치 사조가 팽배했기 때문이죠. 이것을 고려하면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크게 중요치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또 러시아와 독일의 밀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독일은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보다는 아마 미국의 관계를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죠.
러시아와의 우호를 택하느냐, 미국과의 우호를 택하느냐, 이런 문제를 독일이 직면하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독일은 등 뒤에서 방망이를 들고 있는 자본주의 진영의 수장, 미국 형님의 말을 듣겠죠. 러시아의 이상적인 수는 사실상 현실화되기 힘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힘의 논리상 미국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겠죠. 어쨌든 전쟁은 러시아에게도 최악수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고 노르드스트림 2가 가동되면서 러시아가 미국이랑 경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저 불마켓의 의견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쟁이 일어날 때 증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